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여당은 오늘 공수처를 항의 방문합니다. 이른바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의 불씨를 이어가는 건데 야당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공수처 수건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오늘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영장기각 은폐 의혹 등을 항의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위법과 기반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공수처 규모를 대폭 키우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보장해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수처가 그간 국회 안팎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건 사업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공수처가 성공시킨 윤 대통령 체포, 구속에 상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내내 최후 진술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임기 단축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 증거조사와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부터 진행합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대표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말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후 진술서를 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는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게 급선무라며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 제안 등을 통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후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변호인단은 또 외교안보 현안과 국민통합 등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에 신속히 챙겨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재판관 8명이 평의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4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2차 변론 기일에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려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참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항소심 모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죠. 네, 물론 그러니까 이 선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요. 두 사건 모두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재판 일정을 보면 25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고요. 그 다음 날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헌재가 숨가쁘게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첫 변론 준비 기일이고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회 일정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요. 그리고 27일에 이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야 주자들도 바쁜데요. 일단 26일에 한동훈 전 대표 신관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이 만찬을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김동연 지사와 회동을 합니다. 참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보통 이 결심 공판 한 달 후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3월 중하순이 선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3월 중순쯤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했던 공수처에 공세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등 형사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는가만 따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여권에서는 형사소추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수처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석방 그리고 아예 공소 기각까지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이 석방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여당이 기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거 실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실제 이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법원에서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려면 법원이 불법 구금 요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법원이 불법 구금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루하루 이 불법 구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기를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잡아서 이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예, 실제로 공수처는 영장 쇼핑 논란 과정에서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국회에 나왔을 때도 보면요. 이 장동혁 의원이 서부지법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중앙지법, 군사법원, 동부지법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동혁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이렇게 국한에서 물으니까 체포영장은 처음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영장 청구 유무에 대한 대답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아예 오동훈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거나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공수처가 이런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가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의도적으로 기각된 영장을 누락하고 넘겼으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 역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를 보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허위로 답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정치판이 요동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내 통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납니다. 이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김부겸 전 총리. 개혁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주당의 정말 열렬 지지층.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행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고 바꿔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김 전 총리가 오늘 저녁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김 전 총리와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18일 비명계 원외 모임이 출범한 희망과 대안 포럼에 참석했는데 비명계 세력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이 대표가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는 먼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김 전 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비명계 연쇄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레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구형한 뒤 변호인 최종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많은 관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피청구인 본인인 대통령이 하는 그 발언에 기조하고 그다음에 대리인단이 하는 기조하고는 다를 것 같고요. 예. 일단 먼저 무제한 그 최후 변론을 하게끔 한 부분은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증거조사 단계에서 사실은 무제한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간접 변론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정당했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예. 그 당시에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제정했던 법률 등을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곤 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취지의 간접 변론의 형태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건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는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 담기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권력 구조,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춰서 여대 아소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의 골자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기는 어렵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권력구조 그 개헌 논의를 해왔던 것과 방향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길 가능성은 없지만 담겨도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대신에 대통령이 이렇게 기각되면 임기까지 단축할 생각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되냐라는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서는 활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최후 변론을 앞둔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외 여론전도 뜨거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수층이 정치 문화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탄핵을 기여하러 해서
이전에 진보가 독점했던 이런 장외 정치 형태를 그러니까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또는 여론을 형성해 가거나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민주당 측도 이제 이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외전에 더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죠. 따라 이런 장외 여론전에 형성된 여론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으냐 마느냐의 판단은 유권자들을 대리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적 판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그 정치 현상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은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그동안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연 집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전략이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계엄 이후에 12월 달에는 민주당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이 집회 참여 열기가 높았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1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집회 열기가 높았었죠. 근데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보수 집회가 1월, 2월 이렇게 좀 과열되고 보수가 결집되는 동안 그 안에서 나온 메시지, 뭔가 이 뭐 전환길 강사 이런 분들이 던졌던 좀 이 과한 메시지, 헌법재판소를 향한 뭐 밟아버려라, 뭐 쓸어버려라 이런 부정적 메시지들이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이 이런 보수의 결집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광장으로 다시 나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집회를, 그런 탄핵 찬성 집회를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열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에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국힘은 어땠습니까?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지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체포 영장이거나 압수수색 영장이건 간에 일단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의민주기관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직업 공무원이거든요. 오히려 월권적 행태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의민주기관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뭔가 속였다 또는 법령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애당초에 중앙지법이 관할인 건 맞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주소지를 따라서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거잖아요. 자, 체포영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돼요. 기각된 사유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복 청구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와라. 근데 다른 기관은 또 영장을 내준단 말이죠. 체포영장도 내줬어요. 김영현장 구속영장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공수처가 달리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그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뭔가 서로 간에 의사연락하에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이건 뭐 국헌문란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냈죠. 만약에 이렇게 해오면 해주겠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릴 텐데 꾸려오면 내가 그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서부지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철저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양 법원을 오가면서 청구할 때 그 결과물, 이력과 만약에 기각 사실을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영장 문제 계속해서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서부지법 영장 쇼핑을 했다. 근데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서부지법의 한 명의 판사가 그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뭐 다양한 거의 한 5명에 달하는 심지어 그중에 중앙지법 판사도 이거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기각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가 이것을 뭔가 서부지법으로 몰기 위해서 중앙지법을 피해서 갔다라는 그 논란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수처가 이 관련된 논란에서 입장을 그 공식 입장을 냈었잖아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각 사유가 뭐 정확히 뭐였다. 기각 사유에 공수처가 밝힌 거에 의하면 수사 권한에 대한 건 없었다라고만 밝혔는데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이런 논란을 해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 사실 공수처가 해명이 부진해요. 지금 원래 그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같이 청구해 오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해라. 그럼 해주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다고 하니까 그때 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요. 그리고 나서 16일 날, 그러니까 12월 16일, 18일 검경이 갑자기 넘겼어요, 공수처로. 그럼 그때 다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으로 갑자기 간다는 거죠.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 어떤 판단이고 누가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12월 6일 때 그때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에 뛰어들어서 조정이 잘 안 돼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중복된 신청 때문이다. 너네끼리 좀 수사 권한에 대해서 조정을 해라라는 그 말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사실 그래서 검찰이 나머지에 대한 수사를 맡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수사를 맡는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일련의 사정들로 봤을 때 충분히 중앙지법이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다는 말은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어요. 사실관계 하나 더 보태면 또 10일 날 또 청구를 하죠. 10일 날 또 보완해서 청구해요. 중앙지방법원에. 근데 비슷한 사유로 이제 기각을 해요. 그러면 16일 날, 18일 날 검찰과 경찰의 사건이 그래서 이첩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이첩이 해오면 그다음에 보완했으니까 다시 중앙지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연 서부지방법으로 간 이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고 현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던 최초의 목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달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불공정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아마 논의를 뛰어들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 공수처의 역할은 또 그 정권 교체된 그 정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향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 이후에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국민의힘도 이 공수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공수처가 민주당도 사실 이게 부실한 수사를 했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부실한 수사였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이게 이제 공을 떠넘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63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법령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은전을 베푼 뭐 이런 꼴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답성 발의가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이 두 사건 모두 3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평의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를 안 하게 되면 변론을 재개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추세로 하면 그렇지만 한 번 더 변론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취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론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는데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그리고 14일, 11일 그러니까 과거 두 번의 그 탄핵 최종 평의가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26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보통 뭐 4주가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다른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두 재판의 결과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의도적인 우클릭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중도적 국민 정당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을 강조해서 극우화한 국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중도 보수 또 우클릭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비판을 지속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저 전략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방금 나왔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재 이 탄핵 국면의 대응을 마치 극우 전략인 것처럼 극우물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잠재적 대선 주자 이외에는 바깥에는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지만 사실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과 달리 국내심만 이 플랫폼만 없애면은 보수층의 다음 차기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서의 의미 있는 주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 개념 본인에 대한 논조 규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안보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안보관이나 탄핵 1차 탄핵안에도 있었잖아요. 한미일 안보 공동 전략이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안보관과 그다음 노동 정책 지금 뻔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이 다 스스로 보수 중도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두 번 논평 내고 그냥 두면 돼요. 다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분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중도로 치고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 이제 분열의 씨앗이 생기는 것이 저희 걱정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우려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 우클릭만 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 정당, 중도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는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중도 진보적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점했었고 그 이전이나 그 다른 시기에는 중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도 진보 정당, 진보 정당으로 더 색채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되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민의힘을 구구몰이를 한 것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간 겁니다. 원래 운전자가 핸들을 한쪽으로 너무 격하게 꺾어버리면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이 이탈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끌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점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난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통합 행보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냐면은 이전에 만났던 김경수 전 지사 또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그저 만남에 그쳤다 이런 우려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성과라는 게 지금 뭐 총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조기 대선 정고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정책적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정책도도 받아들이느냐, 여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성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아직도 여전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이분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흐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지층에게도 뭔가 이런 목소리를 좀 허용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슨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결국 성과물 없이 끝났다, 화학적 결합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저서 출간에 맞춰서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예정이에요. 친윤계에서는 복귀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복귀할 시점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책의 내용을 제가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탄핵 정국 전후로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본인 생각들이 담겨 있을 텐데 네. 그 생각들이 만약에 당의 분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대한 것보다 앞으로의 비전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이런 내 생각도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과거에 이런 행위에 대한 여러 사람의 판단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등판 시점이. 예. 그러면 중도층에 어필하느라 기존에 있었던 국내심의 탄핵 국민에서 여러 의견들을 만약에 악으로 규정하거나 잘못했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게 당내 분란의 또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동훈 대표가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지만 어쨌든 좀 신중한 여러 가지 행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의 저서에 검사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보이죠, 사실. 왜냐면은 2번 연속 검찰 정권, 검사 출신 정권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좀 우려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프레임 전략 차원에서 매우 실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검사를 뺨으로써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검사라는 게 더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저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라는 의혹이 있자 그거를 본인이 되물으면서 뭔가 프레임에 빠져들었던 그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검사 출신인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보통 다른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지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더 부각됐기 때문에 전 전략적으로 매우 실패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 경력을 뺨으로써 오히려 부각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보시기 어떠세요? 뭐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해요. 검사 경력이 부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의 소명을 갖고 또 임무대로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뺐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인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수사의 핵심으로 기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과감하게 본인이 돌파할 문제고 그건 또 여러 가지 해명할 문제거나 정당성을 확보할 문제인 것이지 저렇게 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의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을 강조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주자들도 살펴보면요. 안철수 의원은 이 시대 교체 또 정치 교체의 필요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한 것으로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이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데 다른 주자들도 지금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연쇄 효과죠. 예.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무이하게 그쪽에서는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측에서도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시대 정치 교체 이 부분은 예전부터 해오신 말인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시대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거나 이 무리 정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당내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해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는데요. 최근 거래량이 이전 수준으로 늘고 수익률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를 시작한 30대 A씨. 투자금 800만 원 전부 미국 주식에 투자해 서학개미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주식 수익률이 국내 증시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초부턴 국내 증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 등에도 좀 투자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개인 투자자들은 213조 원을 거래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거래 금액이 24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거품 논란이 일었던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사이 저평가에 시달렸던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증시 수익률은 10%대를 기록하면서 3에서 4%대인 미국 증시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4만 전자로 추락했다. 증시 구원 투수인 연기금이 꾸준히 사면서 6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가 최대 3,200선까지 갈 거라며 전망치를 줄줄이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연말까지도 봤을 때도 여전히 지수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 반영을 해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까지 떨어진 만큼 지금은 깜짝 반등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고양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된 여성이 50대라고 해요. 이게 네.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 21일 저녁 8시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사건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 중식당 안에는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신고를 했었던 것인데요. 어머니인 60대 여성과 또 네. 50대 여성이 룸에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에 찔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에 네. 이르게 된 부분이 있고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네.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궁금한 점은 왜 50대 여성이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그 용의자가 예.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여서 그 살해 동기라든가 방식, 그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관련자, 그 목격자라든가 뭐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예. 3자의 출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 용의자가 좀 깨어나서 직접 조사를 해봐야 살해의 동기라든가 범행의 방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의자로 입건된 50대 여성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 3자 출입이었고 약봉지 있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는 약을 복용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면 이제 그때 체포해서 조사해야 돼요. 네, 50대 여성이 이제 복용한 약물 어떤 종류였냐에 따라서 뭐 향후의 처벌 수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50대 여성이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약봉투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이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인데 예. 정식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는 일단은 그 약봉투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은 분석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여성,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이후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지 궁금해요. 뭐 일단 용의자가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예.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의 동기겠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잔혹한 방식의 살인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우선할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것이 이 계획 범죄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살해를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며칠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구체적으로 살해 방식을 준비했다고 하면 이제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일에는 제3자가 범행 현장 주변에 그 시간대 출입한 기록은 CCTV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이제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라든가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범,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한 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의자가 정상적인 좀 상태로 회복해서 실제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요, 인명수색을 위해서 현관문을 강제로 연 소방서가 이 파손된 현관문 값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빌라 주민들이 이제 소방관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를 한 거예요. 소방관의 책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소방관은 사실 인명 구조를 위해서 현관문을 뜯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달 11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 북구에 있는 4층 빌라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2층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불 자체는 30분 만에 진화가 되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4층 빌라에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서는 새벽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12가구 중에서 6가구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이 6가구에 대해서 문을 강제로 개폐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과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손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에는요,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화재보험 자체로서 이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그 문의 손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건물주가 이 화재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소방당국에서는 처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한 보험을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적법한 과정에 있어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 만약에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혹은 뭐 고의로 손괴를 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방공제회가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는 침수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못 받은 비용은 50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508만 원에 대해서 입주자들 전체가 소방서에 대해서 책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도 보험을 좀 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행정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강전혜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이제 행정기관들이 행정 그 공무상 행위 중에 과실이나 또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가입해서 배상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면 또 안 되는 걸로 이 보험약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법하거나 과실에 의한 부분만 보상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과 같이 이 구조 활동을 위해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고의로 적법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배상의 대상이 안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전혜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현관문 수리 비용 모두 소방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자체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광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 예산이 1천만 원. 그런데 아까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게 500만 원이 넘었고 총 이제 8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2월인데 800만 원을 쓰게 되면 유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배상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광주소방본부에서는 일단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은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로 소화선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창문을 파괴해서 소방 호수를 연결하고요. 소방 진로를 가로막은 차량은 소방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소방기본법이 2018년에 예.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천 스포츠센터 그렇죠. 사건이 예. 있었죠. 이때 29분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된 그렇죠.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옆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돌파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강제 견인 이런 식의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서들 일선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저런 식의 강제 처분 같은 거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이 되면 인명 구조밖에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소방관의 활동에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게 사실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죠. 이제 구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문을 부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때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자칫 주춤거리게 예. 하거나 이럴 경우엔 실제 구조할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을 넘어서서 위험상을 초래할 수도 있죠. 소방관들이 현장 구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배상 책임 문제로 적어도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제 관련 법안에서 이 행정배상 보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실제 국가배상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 활동 중에 또 소방 화재 네.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적법이든 위법이든 위법 행위에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관계없이 구조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간 손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으로 또 보호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상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 꼭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렴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메시지를 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8살의 교황은 18일 폐렴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황청은 밤새 교황이 평온한 밤을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꼬박 3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 수익 등을 통해 720조 원에 달하는 전후 재건 비용을 조달하는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광물 등 자원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내야 합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9조 원이 찰 때까지 기여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준 지원금의 4배가 넘습니다. We're going to get our money back. I think we're pretty close to a deal and we better be close to a deal. 미국이 종전과 전후 재건의 대가를 확실히 하겠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과 광물 협정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양국 관계에 가치가 더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긍정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는데 구체적인 전후 안전보장책 또한 협정에 담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Ми вважаємо, що повинн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Так,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дороговартісно.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산의 다대포 해수욕장이 마치 사막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오는데 지난 주말 쌀쌀한 날씨로 힘드셨을 텐데요. 겨울바람이 만든 이색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해변을 따라 길게 모래 언덕이 만들어져서 마치 작은 사막처럼 보입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날아온 고운 모래들이 강한 계절풍에 날려 만들어졌는데요. 겨울철 강한 바람과 고운 모래가 만든 오묘한 자연현상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계절풍이 바뀌면 다시 평평해지기 때문에 초봄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외국의 사막 같아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추위 때문에 나들이 나선 시민들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주말 내내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복 위에 외투를 껴입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잠시 외투를 벗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요즘은 막바지 강추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길었던 한파가 오늘 낮부터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내일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중부와 전남 동부, 영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맑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흐린 가운데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5도, 대구와 울산 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며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